안녕하세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40대 중후반 남자입니다. 세상엔 많은 질병과 사고가 즐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안타까울지언정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런 무서운 일이 실제로 내게 생기겠어? 하는 안전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 또한 남들과 다르지 않았고 건너 귀를 통해 듣거나 관련된 뉴스 혹은 기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나 측은함을 갖곤 했어요. 그런 일이 제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수많은 질병과 사고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닌 언젠가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너무도 불행했던 제 과거 이야기를 통해 말입니다. 저는 회사원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아래에서 이남 일녀 중 맞이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적당히 가난했지만 부모님께서 열심히 돈을 모으신 덕에 제가 중학생 땐 서울의 아파트 자가를 가질 수도 있었죠. 여전히 비쌌지만 제가 어렸을 땐 서울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높진 않았거든요. 이놈아, 공부 안 하고 어디가, 고등학생이. 아, 엄마, 어떻게 사람이 1년 내내 공부만 하고 살아요. 가끔은 친구들이랑 콧바람도 쐬어줘야지. 아휴, 너 그래서 대학은 어떻게 갈래? 9시까진 돌아와. 네? 김강민, 너 내 신발 신고 나갔었지? 이거 새 신발인데 얼른 묻혀오면 어떡해. 야, 너 나와봐. 큰오빠, 작은오빠가 자기 방에 없는 척 해달래. 야, 넌 그걸 또 잃으냐? 너 이따 형 나가면 진짜 죽었어. 우리 삼남매는 아주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열심히 공부하며 가끔은 농땡이를 치기도 했죠. 또한 자주 투덕거리면서도 금방 서로 모여 앉아 낄낄댔고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웃고 한숨 쉬기를 반복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아주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죠. 저는 턱걸이로 인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제 동생들 또한 마찬가지였고 우린 평범하게 연애를 하다 결혼 정년기에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낭구님, 해가 중천입니다. 색시가 새색시표 김치볶음밥 해놨어요.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던 아내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깨소금 볶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달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저와는 달리 조금 불우했던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7살 때 아내의 부친인 장인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는군요. 이후 장모님께선 2살 터울의 아내와 처제를 순대국밥집을 하며 힘들게 키우셨다고 해요. 어려운 시절을 똘똘 뭉쳐 이겨내온 세 모녀는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제 아내처럼 장모님과 처제 모두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선해서 저는 처가댁에 가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우리 김서방 왔는가? 주말 저녁인데 그냥 집에서 쉬질 않고. 얘 형경아, 네가 또 네 언니랑 형부 불렀지?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집사람한테 오자고 했어요. 아리따운 여성 2부만 사는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새 모녀의 든든한 호위병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순찰 돌러 와줘야 안심이 된다니까요.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원. 내가 자네를 안 예뻐할 수가 없다니까. 기분이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쏘겠네. 저녁엔 치매가 어떤가? 아내는 둘만 남은 처제와 장모님을 많이 걱정했기에 저는 일부러 더 자주 처가댁을 들렀습니다. 자신도 저희 집에 잘해주고 있건만 아내는 그런 저에게 무척 고마워했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던 처제는 아내보다 더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처가댁의 분위기는 항상 처제가 주도하곤 했죠. 맥주를 한잔하며 세 모녀는 과거 이야기를 자주 화두에 올리곤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바로 처제의 학창시절 이야기였어요. 형부, 그거 알아요? 저 사실 중학생 때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야,
넌 그걸 뭐 자랑이라고 얘기를 꺼내니?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언니 자랑이지. 형부, 사실 제가 중3 때 친구들을 좀 잘못 사귀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동질감이 들어서 친해졌어요. 그 애들 중 대부분이 저처럼 부모님 중 한 명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거나 그것도 아니면 가정이 불우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매번 모여서 하는 일이 후배 삥 뜯기, 또 10대 때에서는 안 될 술 마시기, 다른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에 가출 같은 불량한 일 뿐이더라고요. 물론 전 남들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엔 그 애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좋았어요. 다 나랑 똑같은 애들이라 제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 언니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정신 못 차렸을지도 몰라요. 언니가 그때 장사하느라 바쁜 엄마 대신 매일같이 절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때 언니랑도 정말 엄청 싸웠어요. 언니가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냐, 언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등등. 진짜 언니한테 못할 말 많이 했죠. 저 같았으면 자매라도 진즉에 손절했을 건데 언니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절 쫓아다녀줬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패싸움에 휘말렸다가 쫓긴 적이 있는데 결국 3명한테 골목 구석에서 둘러싸이게 된 거예요. 그중엔 남자애도 한 명 있어서 엄청 무서웠는데 하필 그때 언니가 또 저를 찾아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눈짓을 했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언니까지 다칠까 봐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가 망설임 없이 자기 책가방을 마구 휘두르면서 그 애들한테 달려든 거 있죠? 보다시피 우리 언니 툭 치면 부러질 것처럼 말랐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언니는 그 애들을 다 밀쳐버리고 제 손을 잡고 도망쳐줬어요. 한참을 달려서 겨우 걔네들 따돌렸는데 그때 언니를 보니까 얼굴에 생채기도 많이 나 있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웠는데도 언닌 저를 위해서 무려 3명이나 되는 애들한테 달려들어 준 거예요. 형부, 언닌 저를 엇나가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잡아준 제 은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처제가 왜 그렇게까지 아내를 잘 따르는지 알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외유내강의 정석 같은 아내를 한층 더 존경하게 되었죠. 그런 처제가 크게 무너진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뒤 생긴 불우한 사고 때문이었어요. 안 돼, 오빠. 나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당시 처제는 반년 뒤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무려 20대 초반부터 8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말이죠. 저와 아내 또한 장모님과 다 같이 몇 번 만남을 갖기도 했던 유하고 호탕한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처제의 예비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함께한 사람이 그리 허망하게 떠나갔으니 처제가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이후 처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직장에도 아예 사표를 내버리더군요. 우린 모두 처제를 걱정했고 저와 아내는 매일같이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다들 나 좀 가만 내버려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다 그냥 콱 죽어버릴 거라고. 야, 김연경. 여보. 급기야 아내는 처제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아내는 처제의 팔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려고 작정했어? 고작 나이 30에 죽겠다는 소리 들으려고 엄마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널 키우셨니? 민철 씨 그렇게 된 일은 나도 안타까워. 너 그래서 지금 죽도록 힘들지? 그럼 네가 잘못되면 나랑 엄마도 이렇게 괴로워질 텐데 넌 이런 불행을 어디까지 퍼뜨릴 셈이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너한텐 엄마도 있고 나도 있어. 네 형부도 있고. 그래 처제. 가족이 우릴 봐서라도 제발 힘내자. 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먼저가 민철 씨가 처제에게 제일 바라는 일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밥 먹어. 부탁이야 처제. 그런 우리의 매달림 덕분인지
다행히 처제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처제는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다시 밥을 먹으며 체력을 길렀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 뒤 처제는 다시 밝아졌지만 자신은 더 이상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처제의 절절한 마음을 알기에 우리 세 사람은 그런 처제의 말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아내와 저는 첫 아이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가 몸도 자궁도 약해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다 아내를 잃을 것 같아 분만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까지 했었죠. 아이는 괜찮으니 제발 아내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참 아빠답지 못한 못난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 아내는 그만큼 제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르르 까꿍. 현우야, 이모 해봐. 이모. 언니, 봤어? 지금 현우가 이 모양으로 이모라고 한 것 같아. 우리 조카 혹시 천재 아닐까? 팔푼이 이모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 이제 고작 3개월 됐거든? 아무튼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웃어. 아이를 좋아했던 처제는 일만 끝나면 조카를 보러 왔습니다. 거의 매일을 저희 집에 붙어 있었던 거죠. 덕분에 아내는 편히 쉴 시간도 가지고 저 또한 처제 덕에 아내가 많이 편해 보여 굉장히 고마웠어요. 아내는 다음에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쁨보다 걱정이 우선이었어요. 저는 임신 초기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이 아이 꼭 낳아야 할까? 당신 큰애 낳았을 때도 진짜 큰 고비 넘겼잖아. 계획된 임신도 아니고 분명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수술이라도 받을 테니까 우리 이 아이는 낳지 말자. 다른 산모들도 다 똑같이 힘들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나 잘 해낼 수 있어.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 낳다가 잘못되겠어. 하지만 제 부탁에도 아내는 끝까지 둘째를 낳기를 고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아내의 의견을 따라야 했기에 그래,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겠어? 내가 너무 불안증이 심한 거야 하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죠. 하지만 전 화를 내든 애원을 하든 갖은 수를 써서라도 제 아내를 지켰어야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산모님은 무사하시지만 따님은 저희가 꺼냈을 때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어요. 아이 머리가 나오다 걸려 아이를 빼내려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과정에서 뇌손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을 어떻게든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세상에 나와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영영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죠. 저는 의사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분명 제가 제왕절개가 낫지 않겠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자신하셨잖아요. 애가 그 지경이 될 정도면 중간에라도 제왕으로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모님이 꼭 자연분만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수술은 산모님과 아가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래도요. 선생님께서 수술하자고 말씀하셨으면 제 아내는 분명 마음을 돌렸을 거라고요. 의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졌지만 우선 아내가 우선이었기에 저는 황급히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분명 무사하다고 들었던 아내는 분만실에서 나온 지 얼마 뒤 자꾸만 식은땀을 흘리고 오한이 든다고 말하더군요. 여기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저희 집사람 상태가 이상해요. 의사는 작은 출혈이 있는 것 같다며 잠시 경과를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급기야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30분 뒤 의사는 생각보다 출혈이 심하다며 아내를 빨리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구급차를 타고
뒤늦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대로 된 처치를 받기도 전에 아내는 구급차에서 그만 심정지가 오고 말았죠. 구급 대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의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같은 날 아내와 딸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야. 당신 때문에 내 딸도 내 아내도 모두 그렇게 됐어. 자꾸 왜 이러십니까? 저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모님이 원하셔서 자연분만을 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기가 나오다 뇌에 무산소증이 오는 건 충분히 분만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저희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산모님의 출혈 문제 또한 저희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지켜보다가 늦지 않게 병원으로 이송시킨 거예요. 남편분 심정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료 과실이 아니라 분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였어요. 아내분과 따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사고라고? 의사는 참 속 편하겠어. 사람 목숨 가지고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어서.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내 아내 살려내. 내 아내, 내 딸 전부 살려내. 김서방, 그만하게. 이런다고 우리 담비가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허무하고 억울한 죽음이 어딨어요, 장모님. 전 인정 못해요. 안 돼요. 저 이렇게 그 사람 못 보내요. 장모님을 비롯한 처제와 저희 집 식구들 모두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고개 숙인 의사 앞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엉엉 울었죠. 저는 병원 측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엔 상황이 애매하고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더군요. 병원 측에서 소란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보상금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 보상금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었는데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쓴답니까? 이미 아내와 딸은 이 세상에 없는데요. 그래도 끝내 저는 소송을 진행했고 긴 싸움 끝에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오는 길에 길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꼈어요. 김서방, 이제 그만하세. 그만하면 자넨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만 우리 담비 보내주세. 그래요, 형부. 이제 현우를 생각하셔야죠.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송에만 매달려 사셨잖아요. 당시 아내 일에 미쳐있던 저를 위해 장모님과 처제는 저희 아들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저희 집 식구들 또한 제 걱정에 매일이 한숨이었죠. 하지만 모든 가족들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소송에 매달려 있는 게 제 정신줄을 잡고 있던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 저는 집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모든 방에 있는 커튼을 모조리 친 채 세상의 빛과 단절되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김서방, 우리 담비가 간 지도 벌써 2년일세. 애 아빠가 이래서야 쓰겠는가. 현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만 일어나야지. 아니요, 장모님. 현우에겐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떠났는데 저만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현우와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부디 현우는 장모님과 처제가 잘 좀 맡아서 키워주세요.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굴어. 죄인인 제가 무슨 염치로 아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답니까? 장모님, 전 우리 집사람 몸이 약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둘째를 가지게 했고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는 아니란 생각으로 아내 출산을 말리지도 못했어요. 장모님, 제 딸과 아내는 저 때문에 하늘로 가버린 겁니다. 전 더 이상 아내가 보지 못하는 햇빛도 달빛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죄 없는 현우를 이런 제 옆에 묶어둘 수도 없어요.
김서방, 어디까지 스스로 자책할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얼른 일어나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장모님은 제 등짝이며 팔이며 가리지 않고 마구 저를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장모님을 뿌리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써버렸죠. 그렇게 저는 죽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씩 딱 명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끼니를 챙겼어요. 그 와중에도 살고자 뭔가를 챙겨 먹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더군요. 장모님과 처제 말고도 저를 어떻게든 일으키려 애원하고 화를 낸 건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제 차려놓고 간 죽이 그대로 있네. 아휴, 속 터져. 여보, 얼른 집에 커튼들 좀 다 열어 젖혀요. 이 먼지들 좀 봐. 여기 있다간 우울증이 아니라 먼지 때문에 숨이 막혀서 돌아가시겠다. 너희들은 얼른 청소기 돌려. 하지 마세요. 커튼 치세요, 아버지. 얼른요. 너희들도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 모시고 가, 그냥. 가긴 어딜 가. 강연이 너 정말 이 엄마 혀 확 깨무는 꼴 볼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요. 숨도 쉬기 힘든 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왜 다들 저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다 나가세요, 제발. 청소도 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집사람 흔적이 자꾸만 사라지잖아요. 저는 아내의 화장대 위에 수북하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려는 여동생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엉엉 울었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약을 전부 입에 털어놓고 마구 물을 들이켜버린 거죠. 그렇게 막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저는 새된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형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 밥을 챙겨주고자 저희 집에 왔던 처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제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제 입에 자기 손을 마구 우겨 넣더군요. 다 토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보세요? 거기 119죠? 그리고 제가 구역질을 하자 재빨리 구급차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며 힘없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들자 처제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처제의 뺨을 때린 제 아내처럼 말이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면서요. 형부가 그랬잖아요. 형부 모습이 지금 산 사람이에요? 송장이지? 형부 이렇게 가면 남은 현우는요. 현우가 나중에 자기 아빠가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형부의 상처를 죄 없는 자식한테까지 물려주려고 하지 말아요. 형부만 언니 가족이었어요? 난 형부보다 30년은 언니랑 더 살 부비며 산 가족이에요. 우리 엄만 저보다 더더욱 언니를 사랑했겠죠. 부모니까.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사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형부, 우리 같이 살아요. 제발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저에게 남은 건 이제 엄마, 형부, 그리고 현우뿐이에요. 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도 언니도 전 전부 떠나보냈다고요. 처제는 제 팔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더군요. 저는 그런 처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똑같이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 위세척을 받아야 했고 처제 덕에 제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부인께 들었다. 강연이 너 사돈 처녀 아니었으면 아주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며? 이 불효 자식아, 나 더 이상은 불안해서 안 되겠다. 네가 나랑 네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겠다면 우리가 가마. 내일 너희 집에 짐 싸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요, 엄마. 오지 마세요. 왜? 또 혼자 있다가 엄한 짓 하려고? 너 정말 이 엄마 숨 막혀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러니? 아니에요.
저 이제 그런 짓 안 할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저 여기 떠날 거예요. 당분간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들어가 살 만한 곳도 알아놨고요. 뭐? 산? 아니 네가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야? 그냥 그렇게라도 하면 숨이라도 좀 쉬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꾸 걱정시켜서 죄송하지만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가족들과 처가댁 식구들 모두 말렸음에도 저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념무상인 채 아내의 넋을 기리며 살았죠. 저는 가족들을 제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했지만 처제는 기어코 제 아들과 함께 가끔씩 저를 찾아왔어요.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와, 처제. 애한테 이런 아빠 모습 보여서 좋을 게 뭐 있다고. 형부, 애한테 아빠란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아요? 그래도 이런 못난 아빠보단 처제 같은 좋은 어른이 우리 현우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고마워, 처제. 우리 애 잘 챙겨줘서. 챙겨주긴요. 오히려 저를 살게 하는 건 현우예요. 현우는 저한테 이제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현우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형부. 형부, 자식은 그렇게 부모를 살아가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여기서 내려오세요. 현우를 위해서라도요. 처제의 말에 저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세상에서 떠나보낸 지 4년이 되던 해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방암? 장모님이? 저는 장모님께 장문의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장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비보가 적혀 있었죠. 김서방, 잘 지내고 있나? 자네가 산에 들어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구먼. 현경일통의 소식은 듣고 있네만 자네만 생각하면 내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네. 숨기려고 했네만 사실 나 유방암으로 투병을 했었네. 1년 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 지금은 암덩어리야 제거됐다지만 자꾸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자꾸만 두려운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더구만.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는데 그래도 암은 암이라 내가 무서웠던 건가 봐. 그래서 이렇게 자네에게 연락하게 됐네. 요즘 들어 자네가 너무 보고 싶어져서 말이야. 그곳에서 현우 걱정은 말게. 우리 현경이가 현우를 자기 친자식 양 아끼며 돌봐주고 있으니까 가끔씩 사돈 어른들께서도 현우를 보러 우리 집에 오신다네. 우린 서로 죄인처럼 매번 서로에게 사과라며 헤어지고 나지. 그거 아나? 자넨 좋은 사람이지만 내 딸을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도 자네 부모님께도 불효자가 되어버린 걸 말이야. 더 늦어서 현우에게마저 나쁜 아버지가 되기 전에 마음 정리되면 천천히 돌아오게. 그동안은 나와 자네 가족 그리고 우리 딸이 자네 아들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 보고 싶네, 김서방. 두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제 아픔만 생각할 동안 딸을 잃고 힘들었을 장모님은 암투병까지 하고 계셨으니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이미 망가져버린 제가 내려가서 그 누구에게 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아들에겐 그래도 장모님과 처제가 있으니 저는 이곳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죠. 저는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한 끝에 결국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짧은 답장 한 통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 뒤 찾아온 처제에게 물으니 다행히 장모님께선 몸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처제에게 이제 정말 찾아오지 말고 장모님을 챙겨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 부탁 때문인지 정말로 거의 10개월가량 처제는 저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장모님의 문자를 받은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김서방, 안에 있나? 장모님?
문을 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엔 바로 장모님이 서 계셨거든요. 장모님은 그새 건강이 많이 상하신 건지 부쩍 많이 야위고 안색도 좋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얼른 집 안으로 모셨는데 그날 전 장모님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말았어요. 장모님, 어디 많이 아프세요? 분명 암은 많이 나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이 아이셨어요. 자네 얼굴은 그게 뭔가 수염도 덥수룩하고 꾀재재한 것이 무슨 노숙인 같구먼. 옛날에 자네 얼굴은 참 훤칠하니 잘생겼었는데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과거의 얘기는 아내를 떠올리게 만들어 항상 제 가슴을 후벼 팠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진 장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 있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김서방, 내가 오늘은 꼭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네. 사실 나 암이 재발했어. 네? 재발이요? 그래, 이번엔 원래 암이 있던 곳뿐 아니라 폐까지 전이가 됐다더군. 항암 부작용으로 몸이 심하게 약해졌는데 림프절이라는 걸 수술할 때 도려냈어서 내 몸이 노폐물 배출도 못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지 않는 곳이 생겼다나 봐. 그래서 결국 암이 전이가 됐고 면역력도 약해진 상태라 암이 빠르게 증식했다더군. 그럼요. 수술하면 사실 수 있는 거죠? 난 지금 수술도 못하는 몸이래. 항암을 하기도 버티기 힘든 몸이라더구만. 그냥 이렇게 난 천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가야 할 것 같네. 그래서 말인데 김서방, 내 마지막 손 하나만 들어주겠나? 자네도 알다시피 이제 나마저 없으면 우리 착한 형경인 세상에 혼자 남게 되네. 물론 현우가 있긴 하지만 형경이가 그 어린 것에게 기댈 순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젠 제발 내려와서 자네가 우리 형경이 좀 지켜주게. 김서방,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 형경이랑 결혼해 달라는 말일세. 네? 장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만큼 장모님의 소원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큼 엄청난 발언이었으니까요. 나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가 그렇게 놀라는 건 말이야. 그런데 김서방, 우리 형경이 남편 될 사람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는지 자네도 잘 봤잖나. 마치 지금의 자네처럼 말이야. 근데 언니에 이어 나까지 세상을 떠나면 애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난 너무 무섭네. 김서방 자네도 우리 형경이도 더는 다른 배우자를 만날 생각이 없지 않나. 게다가 자네와 형경이에겐 현우라는 소중한 공통점도 있네. 형경이를 현우의 애미로 만들어줘. 그렇게 세 사람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으로 살아가 주면 안 되겠는가? 내가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네. 오죽 급했으면 내 자네에게 이런 부탁을 했겠나. 제발 내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게. 장모님은 저를 부둥켜 안고 힘없이 우셨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난감해하면서도 장모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너무 서글퍼 눈물이 났죠. 저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달래드린 뒤 장모님을 돌려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제와의 결혼이라니 상상조차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다던 장모님의 마지막을 이런 모습으로 배웅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었죠. 적어도 장모님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지 않게 전처럼 멀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깨끗이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 미용실에 들려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죠. 오랜만에 보는 깔끔한 제 모습에 저조차도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저는 미용실을 나오자마자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장모님은 흐느끼기 시작하며 저를 안아주셨죠. 장모님, 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요. 이렇게 단정이 아니 인물이 사는구먼. 옛날 인물이 나와. 그래, 정말 잘 생각했네. 앞으로도 우리 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산으로 틀어박히지 말고 여기 있어. 아, 아빠다! 아빠!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은 절 보자마자 제 허리에 매달렸어요. 그 뒤에 선 처제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장모님은 저와 처제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저는 모른 척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처가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모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알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내려왔다는 인사를 드렸고 부모님 또한 장모님처럼 펑펑 울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 뒤 집으로 돌아온 전 창문을 모두 활짝 열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나가보니 제게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 처제가 서 있더라고요. 왜 그냥 안 들어오고? 그거야 예전엔 형부가 문을 열어줄 리가 없으니까 알아서 들어왔던 거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제 집도 아닌데 제가 막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야 되나요? 우선 들어와. 왜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그러고 있어? 아니요. 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돌아갈게요. 형부, 근데 집이 깨끗해졌네요? 오자마자 창문 열고 대청소했어. 있지 처제. 내가 오늘 아내 화장대 위에 있던 먼지들까지 싹 걷어냈거든. 난 그게 내 아내 흔적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닦아보니까 아니더라고. 먼지를 닦아내도 아래엔 아내 물건들이 고스란히,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하고 깨끗해져서 놓여있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부여잡고 있던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못 보낸다는 내 미련이었다는 걸 말이야. 미련을 걷어낸다고 내 마음속에 아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미련하게 그걸 못 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든 거지. 그래서 말인데 처제, 우리 현우 이제 그만 내가 데려올게. 내가 아빠잖아. 마땅히 내가 데려오는 게 맞지. 처제는 이제 처제 인생 살아. 그리고 사실 어제 장모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다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알아요. 엄마가 무슨 부탁했는지. 안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면서요. 엄마가 그러셨죠? 절 위해서 저랑 결혼하라고. 근데 엄마 저한텐 형부를 위해서 옆에서 힘들어하는 형부를 좀 챙겨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물론 현우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은요. 근데 형부, 전 현우의 엄마는 될 수 있지만 먼저 떠난 그 사람 말고 다른 남편을 만두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그 사람을 위해 평생 지키고 싶은 마지막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고민해도 저는 처제를 친동생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형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현우 그냥 제가 계속 키우면 안 될까요? 제가 형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을 빼앗는 걸까요? 형부, 사실 엄마 돌아가시면 제가 현우 없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처제, 이대로 정말 우리 아들한테 처제 인생을 바칠 셈이야? 처제한텐 처제 인생이 있잖아. 제가 몇 번을 더 설득했지만 처제는 끝까지 제 아들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처제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일에 관해선 저는 처제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제가 집으로 돌아가 잘 설명했는지 장모님은 더 이상
저와 처제에게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뒤 통원 치료를 받던 장모님은 고통이 너무 심해 결국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와 처제는 번갈아 가며 장모님을 간병하고 아들을 돌봤죠. 그리고 입원한 지 4개월 만에 장모님은 끝내 아내의 곁으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까지 장모님은 허공에 대고 자꾸만 손짓을 하셨어요. 담비야, 엄마도 데려가거라. 담비야. 착한 아내는 가족이 걱정되어 하늘로 떠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잠시 장모님을 데리러 내려왔던 걸까요? 장모님께서 손을 뻗은 곳에 정말로 죽은 아내가 있을 것 같아 저는 하염없이 장모님의 손끝 너머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저와 처제 그리고 저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 재수 씨와 매제까지 친정 식구들 모두 장모님의 발인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장모님의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갈 때 저희 엄마는 처제를 어깨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던 처제는 그런 저희 엄마의 품에 고개를 묻고 한참 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죠. 엄마, 왜 언니도 엄마도 다 나만 두고 가는 거야? 괜찮아요, 사돈 처녀.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전 그 앞에서 장모님께 약속했어요. 비록 처제와 한 집에 살지 못해도 언제까지고 제가 처제를 그리고 제 아들을 지켜줄 거라고 말입니다. 이후 저와 처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백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 회사의 경력을 살려 제법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처제는 장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여전히 저희 아들을 키워주고 있죠. 처제, 내가 어제 집에서 반찬 좀 만들었어. 나야 우리 현우랑 같이 얼굴 맞대고 밥 먹을 수 있어서 좋다지만 처제는 매일 네모까지 음식하느라 힘들잖아. 일주일에 3일은 내가 음식 해올게. 그게 내 마음이 편해. 둘 다 직장인인데 일은 나눠야지. 저는 처제의 초대로 퇴근 후엔 항상 처제 집에서 아들과 셋이 밥을 먹고 돌아옵니다. 이후엔 아들과 공원에서 공을 차며 놀아주기도 하죠. 장모님께서 돌아간 지 3년이 지났고 12살이 된 아들은 고맙게도 엄마의 부재와 저와 처제의 상황을 잘 받아들여줬어요. 그래도 엄마 없는 서름을 아들이 남몰래 느끼고 있을까봐 저는 얼마 전 아들과 둘이 있을 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혹시 이모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아빤 괜찮으니까 아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모도 좋다고 했어. 어차피 이모는 우리 현우한테 엄마 이상의 존재니까 말이야. 괜찮아요. 솔직히 옛날엔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모가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한테 엄마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모가 이모라고 해서 절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저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거기다 이모까지 옆에 있으니까 가족 부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이모가 이모여도 괜찮아요.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깊고 의젓하답니까? 저희 아들이 조숙하기도 하지만 이건 모두 처제의 현명한 교육 덕분이었겠죠. 처제는 명절 때마다 항상 저와 함께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갑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이 처제를 무척 걱정했거든요. 저와 아들이 명절에 부모님 댁으로 가면 처제는 혼자 남게 될 테니까요. 처제는 처음엔 민폐 끼치기 싫다며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웬걸 명절 전날 아예 저희 엄마가 처제를 데리러 서울로 올라오셨더군요. 사돈 처녀, 아니 형경아, 그냥 앞으로 편하게 나랑 우리 영감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 우리도 편하게 형경아 하고 부를 테니까. 네? 하지만
왜? 원래 옛날엔 자식 친구들이 다 친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 그저 명절 때 와서 형경이 너랑 똑같이 우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자식들이랑 남매처럼 어울려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 가족이 뭐 별거야? 명절에 한 번씩 모여서 웃고 떠들면 그게 가족인 거지. 현우 어멈 동생이면 우리한테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어른 말 들어. 엄마의 말에 처제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제게 들어서 처제가 누구보다 가족의 품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어른으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주신 엄마에게 무척이나 감사했죠. 그렇게 우린 결혼이 아니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고 있습니다. 처제는 저희 집안 행사 때마다 당연한 듯 참석하고 있고 워낙에 밝고 쾌활한 사람이라 저희 가족들은 모두 처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문제는 저희 엄마가 자꾸 처제의 중매를 서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 저 선 안 본다니까요. 엄마, 저는 이미 아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더 바랄 게 없어요. 엄마 혹시 나 귀찮아서 딴 집에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글쎄. 아유, 네 청춘이 아까워서 그렇지. 네가 외모가 빠지냐 성격이 빠지냐. 애 있다고 결혼 못해? 현우 안 뺏어갈 테니까 잘 좀 생각해봐. 너 그거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치 10대 시절 엄마가 우리 삼남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하던 모습이 떠올라 저와 동생들은 피식하고 웃어버리곤 하죠. 다행히 저도 엄마를 말렸기에 요즘엔 처제에게 선보라는 닥달을 안 하시긴 해요. 물론 자꾸만 처제를 보며 입술을 들썩들썩 하시지만은요. 미안해 처제. 우리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래. 그리고 엄마 눈엔 처제가 너무 예뻐 보이시나 봐. 그러니까 혼자 두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형부. 솔직히 선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엄마가 절 진짜 딸처럼 생각하시니까 저러시는 걸 잘 알아서 오히려 좀 기분이 좋기도 해요. 저한테 다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형부. 우리 현우도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고 있고 전 요즘 더없이 행복해요. 이렇게 저와 처제 그리고 제 아들은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다시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아픔을 각자 가슴에 묻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살아있고 먼저 떠난 사람들을 대신해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젠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저희 아들과 처제를 위해서죠. 조금은 이상한 관계의 가족이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여느 화목한 가족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분명 과거의 아픔이 희미해질 만큼 더 큰 행복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 죽음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존재더군요. 병으로든 불의의 사고로든 한 번 태어난 생명엔 어쩔 수 없이 끝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떠나간 사람의 유지와 소중한 것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이상 끝까지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고 의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저 같은 불행을 겪으셨다면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 자신의 행복을 향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길의 끝에 다다라 비로소 그리운 사람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자고요.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행복해졌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은 분들 모두 과거의 저처럼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진 않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